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여야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특위는 정부가 시행령에서 조직과 정원을 축소하면서 핵심 업무 상당 부분을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그리고 해경 등 조사 대상인 기관의 공무원들이 맡게 한 부분을 지적하며 시행령은 정작 특유의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진상규명 등 핵심 업무를 장악하도록 해서 결국 특유를 관제기구로 전락시킬 것이다. 사실상의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시행령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을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설키로 한 기획조정실은 업무 종합과 조정, 조사 신청 접수와 처리, 종합보고서 작성과 총괄 기능 등 특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가진 핵심 권한을 모두 나누어 갖게 돼 있습니다. 또 진상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 1과장 역시 법무부 파견 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1과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요청이나 청문회 불출석, 자료 미제출 행위 등의 고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청와대, 해수부, 해경 등을 상대해야 할 자리에 윗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무원을 앉히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는 게 특위 입장입니다. 합리적인 의문 제기이자 비판으로 판단됩니다. 이석태 특위위원장은 국회가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여야 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시행령안 일부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출범한 특위입니까? 지난 여름부터 무려 6, 7개월간 수천 명이 단식해가며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다 대승적 차원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 정신을 보강해야 할 시행령이 모법의 정신을 훼손해서야 어찌 진상규명 작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련 공무원은 주도자가 아니라 조력자 역할로 돌아가고 지난 봄에 그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되새기며 성역 없는 조사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 시행령안을 보십시오. 이래서 불신이 커지는 것. 건국 이래 최대 비극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 시작하면서 아직도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까? 희생자들의 초롱한 눈망울이,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분의 원혼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네, 5시 37분 들어왔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작가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특별법 시행령 전면 폐기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가려는 행진 광화문에서 일단 막혔는데 우선 이 소식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집중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를 즉각 인양할 것을 촉구하고 기자회견 후에 청와대로 대통령 면담을 하러 가기로 하고 시가 행진 중 경찰과 대로에서 몸싸움을 벌이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 계속 몸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시위 대치 중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 폐기에 대해서 해수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유가족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오늘 밝혔죠. 네, 유가족들은 27일 발표됐던 해양수산부의 변경된 입법예견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들의 제안은 완전히 묵살한 전혀 다른 안이라고 주장했고요. 네.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일개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다 하며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특히 입법 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 경찰서에 직접 문건을 보고하기도 하고 또 이런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작성해서 내린 진상규명 통제령이다, 간섭령이다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입법 예고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들의 주장의 근거를 보게 되면 현재 특조위의 조사 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순으로 축소를 했고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특조위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시키고 특조위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장악함으로써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이석태 특위위원장과 이 뉴스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특별 인터뷰, 진짜 인터뷰를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석태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위원장께 질문하고 싶거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이규태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방산 비리 관련 자료가 무려 1톤이나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산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26일 날 도봉산 컨테이너에서 찾아낸 1.5톤 컨테이너 안에 가득 서류가 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류 안에는 500억 원대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사기와 관련된 문건 이외에도 과거 불금 사업과 관련된 문건까지 그동안 일관 공영이 벌여온 방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사무실이 있었던 동남동의 D교회, 그러니까 이규태 씨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던 교회는
과거에도 2004년 불금 사업을 중개하면서 받은 73억 원을 미국 회사에서 교회로 이렇게 기부를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현금 환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서도 돈에 대한 어떤 은닉 과정이나 서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이 연계돼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받고 있고요. 예. 14일 날 이후 아무 말이 없었던 이 회장은 오늘 정식으로 기소되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평가받는 한국형 전투기,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네. 그러죠. KAI 이곳이 낙점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30일 오전, 오늘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의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 협상 대상업체 우선순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카이와 대한항공 두 개 업체 중 카이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카이는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로키드 마틴은 우리 F-35의 미래형 전투기 사업과 함께 KF-X 사업까지 모두 독점을 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가뜩이나 현재 군수 국방 비리에 대한 얘기가 많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사업 결정이 조속하게 날 수 있었던 데 대해서 혹시 또 반발이나 후에 후폭풍은 없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언론계 소식 하나 볼까요? 국가기관통신사에서 무슨 난데없는 애국 이벤트다. 국가기관통신사면은 나라에서 한 300억쯤 지금 지원을 받고 있던가요? 150억이던가요? 연합뉴스를 말하는 것일 텐데, 연합뉴스를 말하는 것일 텐데, 네. 박노황 신임 사장이 무슨 태극기 이런 얘기 있었다고요? 네, 논란 속에 국기 개양식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30일 오전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임직원 70여 명이 모여서 국기 개양식을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이에 앞서서 26일 날 해당 소속 3사 연합뉴스 TV, 연합인 포맥스의 보직 부장들 이상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7시에 국기 개양식을 진행하겠다고 공지를 했다가 반발을 산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양식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과 호국명령에 대한 문명 등을 순차적으로 거행했다고 하는데요. 국기 개양식은 국가기관 통신 뉴스사인 연합뉴스 정체성과 위상을 구성원 모두가 재확인하는 자리라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박노환 신임 사장은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성명은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오늘은 시간을 좀 앞당겨서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로 들어갈 위기입니다. 현재 광화문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경찰은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가려던 행진은 지금 광화문 광장에 꽉 묶여 있습니다. 특위는 어제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안이라면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긴박하고 더군다나 지난 금요일부터 뭔가 지금 악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제 기자회견 하셨고 오늘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저희 국민TV 이강윤의 오늘과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네. 그동안 마음도 많이 졸이시고 속도 타셨을 텐데. 네. 예, 우선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을 보니까 특위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허수아비 또는 그냥 무슨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것들을 대충 추인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하게 평소에 이 변호사님과는 달리 매우 강하게 단언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를 좀 더 보강 설명 듣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정부의 그 시행령안을 보면 원래는 행정 좀 지원 업무에 그쳐야 될 그런 그 파견 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위급되는 그 공무원 한 분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새로 부서를 만들어서 위치 지었는데요. 그 아래 또 기획총괄 반장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이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좀 시행령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그 위원회의 전체 업무를 조정 기획하고 그리고 진상 규명 업무도 기획 조정하고 또 안전사회 업무도 기획 조정하고 뭐 지원 업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 위원회 업무 전체의 주요 업무를 기획 조정실장을 비롯한 그런 그 공무원들이 주요 포스트에 위치해서 그 위원회 주요 업무를 다 이렇게 맡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 특위의 기본 그 입법 특위를 이제 하도록 한 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보기엔 진상 규명이라든가 또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원도 저희는 이제 입법 취지에 따라서 120명 이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이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 그거를 상임위원 포함해서 90명 했으니까 이런 그 구조적인 점이나 또는 전체 인원의 면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뭐 사실상 특위 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걸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기자 시절 때 뵀던 이석태 변호사님 그리고 참여정부 때 공직기강 비서관도 맡으셨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의 그 과묵하면서도 성실하고 오로지 자기 할 일만 하셨던 대쪽 같은 이석태 변호사님으로부터
네.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격앙된 단어를 이제 신문 보도를 보고 네. 사실 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셨네. 네. 그나저나 지금 위원장님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된 정부의 의지는 쉽게 말하자면 한시적인 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일종의 관제 구제하면 이제 우리 옥통 얘기는 관제 조사 기구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뭔가 더 나아가야 될 네. 사회의 중요한 좀 제가 본 진전을 좀 장애가 되고 네. 또 어찌 보면 그동안에 정부해온 이제 문제들을 좀 면죄부를 받으려는 그런 좀 의도도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예, 한 예. 가지 청취자들의 이해도 도울 겸 예. 이번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법은 세월호 관련 특별법 여야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건데 이 네. 시행령이 모법의 커다란 정신 이것을 네. 이렇게 훼손하거나 침탈해도 되는 겁니까? 시행령은 모법의 그 위임에 어긋나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조정실장은 모법의 정신상 주로 행정사무 지원 업무에 그쳐야 될 건데 그게 위원회 전체의 약간 진상규명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모든 걸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좀 어긋나고요. 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모법에는 진상규명 업무를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네. 그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 이렇게 조사하라고 돼 있는데 예. 이번에 그 시행령을 보면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예. 또 그와 연관된 조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선 그게 위임된 범위를 극도로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좀 위법성이 있고요. 네, 또 네. 그 안전사회 부분도 기본적으로 모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예. 이번에 보면 그 4.16 그 해난 사고를 중심으로 한 그런 또 안전제 대책 마련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엔 모법의 그 재해 마련 대책 범위를 극도로 축소한 그것도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좀 시행령으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결국 모법인 특별법에 좀 어긋난 것이다.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법을 곁에서 도와주고 자세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이래야 할 시행령이 오히려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모법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네, 거기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진상규명이나 여러 조사는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정부가 해온 여러 가지 적은 조사라 이제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건 불가피하게 일정한 그동안에 그 담당해온 공무원들 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좀 시행령에 의하면 다 공무원들이 주도하게 돼 있어요. 네, 공무원이 주도권을 쥐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번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특유의 그 중요한 그런 조사관들이 다 공무원이 아닐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중에 일단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제 분야가 있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조정실장이 우선 전반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하고 그 밑에 그걸 보좌하는 기획총괄 담당반이 진상규명 또는 안전사회 지원 분야를 또 기획조정하고 또 그 진상규명국의 제일 그 중요한 선임부서라 할 조사일 과장도 역시 공무원이 지금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법무부 파견.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령 특검도 준비를 하고 또 청문회 준비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주요 그런 부서의 그 공무원들이 관장함으로써 제대로 이 세월호 저희 특위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저희는 그건 도저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수부가 이런 시행령 안을 만들어서 네. 발표를 하기 전에 예.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저희들 생각은 이런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과정 논의 없었습니까? 저희 협의는 몇 번, 제가 마지막에 이제 장관도 뵙겠지만. 네, 며칠 전에 유기준 장관 만났었죠.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획조정실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총괄 담당반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는 저희 특위안을 이제 그대로 존중해 달라고 누차 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도대체 정부안이 뭐냐, 한번, 우리에게는 이미 벌써 2월 17일 날 우리 안을 그대로 다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내놓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회의를 이제 협의를 하면서, 우리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안을 존중하는 것을 보겠다. 그렇게 전제하고 사실은 이제 좀 협의를 했던 건데, 막상 시행령안이 나오고 보니까 이건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 훨씬 다르게 또, 정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조항들이 와서 정말 놀랐습니다. 특위는 지금 당분간 특위활동 전면 중단 방침 천명하셨습니다. 활동 시한은 소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켰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러면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 시한이 최장 1년 6개월인데 그럼 이 기간은 거기에 산입이 안 되고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 시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측에서도 한편에서 이게 적어도 뭔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만한 구성이 돼야 그때부터 뭔가 이 조사 시한이 기산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그런 조사 기한이 시작돼서 볼 수 없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또 아주 멀리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이제 공무원 임용이 됐으니까 임용서 받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치면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그때로부터 치면 벌써 석 달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떻든 근데 말하자면 기한이 좀 당겨진다 하더라도 기한이 출범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출범 준비를 해놓고 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거는 꼭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나중에 또 1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급여와 지원 이런 게 시작이 공무원들은 또 그런 것도 칼같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기산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내년 6월 30일이면 종료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올까봐 미리 걱정도 되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현판식도 아직 못하고 출범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안산에 가서 유가족, 이제는 4.16 가족이라고 부르죠. 4.16 가족 대표단들을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 시행령안이 저희가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문제가 많은 데 대해서 좀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왜 우리가 이제 호수아비 이 특위로 전락하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설명을 좀 상세히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상당히 격앙되고 또 이건 가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정말 예상 밖이다 이런 입장들을 보이셨고요. 그래서 가족들 나름대로 지금 정부의 그 시행령안을 철회시키거나 또는 폐기하기는 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좀 들었고요. 대통령 그리고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정식으로 제안 겸 요청하셨습니다. 요청보다는 제안 쪽에 가깝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대통령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여당 대표도 그냥 유야무야 한다거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 대통령과 당대표들의 만남을 제안하실 때는 뭔가 이제 거기서 확실히 타결도 짓고 좀 더 강한 압박 수단으로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신통치 않으면 참 일이 꼬여간단 말이죠. 혹시 뭔가 잘 안 풀려갈 때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은 세워두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저희들이 보기엔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 네. 내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통령 면담도 신청하고 저희는 이번 주 내에 직접 대통령 면담을 하는 그런 걸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걸 좀 보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은 그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사무실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사무실 밖에 나와서 여기저기 뭐 사람들 만나고 또 호소도 하고 예. 또 원로들도 이제 내일인가 또 만날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우선 그게 제가 보기엔 그거 자체가 지금까지 활동을 좀 크게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그런 활동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그 후대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지금 광화문 가족들과 그 시위 현장에 같이 계시는 건? 거기 있지는 않고요. 네, 좀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예. 그건 뭐 하시는 건 제가 봤고요. 예, 물론 그 얘기까지는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시행령 중에서 대표적인 독소 조항 몇 가지를 없애면은 우리도 해수부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뭐 보관 같은 건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은 어떤 한두 가지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그거에 해당은 그걸 철회하고 저희 안을 그대로 하거나 또는 뭐 아주 미세한 뭐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위나 4.16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해수부의 시행령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아니고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폐지, 철회시키는 거고 기존의 특위와 가족들이 제출했던 안을 근거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논의를 해서 조금 뭐 양측의 의사를 좁혀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안을 몇 개를 고치고 이거는 아니다. 이게 분명한 입장이신 거죠? 가족들은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2월 10일 날 저희 특위안을 낸 거니까. 네네네. 그건 가족들하고 같이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안이 존중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지금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면 사실상 한 대여세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특위의 요구를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특위는 완전히 파행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면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우선 이제 오늘 뭐 입법령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활동하거나 국민들 직접 만나는 것도 저희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언론도 보도 상당히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주 월요일 입법령 기간 마지막까지 저희가 또 이번에 목요일 날 이제 이 특위 전체의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보고 그래서 우선은 이 입법 예고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해보고 그리고 또 좀 다음에 어떤 액션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에는. 또 설령 있으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하실 것까지는 없기도 하고요. 특위라는 게 결국 저 혼자만의 특위도 아니고 또 저희 위원들만의 특위도 아니고 뭐 유가족 그리고 또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특위를 구성하게 하고 또 그 엄중한 직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뭐 가족의 의견 또는 국민의 의견이 저희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걸 이제 종합하면서 만약 특위가 제자리를 찰 수 있도록 하는 게 위원장님의 우리 위원회한테 주어진 뭐 최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또 위원, 특히 위원회, 특히 그 중에서도 위원장님의 자세와 태도, 스탠스가 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일전에 위원장님께서 뭐 저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히셨고 다른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피력하셨습니다만 특위에도 상당한 권한이 있다. 그걸 바탕으로 진상규명 해낼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행령에서 드러난 정부와의 이견 이런 것 때문에 삐걱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위원장직을 수락하시면서 마음속에 세우셨을 그 목표점, 진상규명,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아직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여전히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세월호 참사에 그걸 둘러싼 특별법 과정도 그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데, 뭐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또 이 시행령 문제를 둘러싸서 뭔가 약간 그게 일정한 또 궤도에 우리가 출범하게 되면 저희는 그 특법에 따른 권한을 잘 사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저희 특위한테 주어진 엄중한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세월호 4월 16일 이후로 빚어졌던 여러 가지 미스테리하고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 시행령안 가지고 미리 힘을 빼게 생겨서 참 안타깝고 옆에서 지켜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검도 하기로 돼 있는데 말이죠. 네. 유가족들 뜻이 많이 반영된 특조위가 이렇게 무력화 또는 뭐 정부로부터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마당에 특검이 과연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이런 성급한 궁금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꼭 성급한 궁금증이라고만은 하기도 힘든 대목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특검 관련해서요?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극복하고 특위가 저희들이 보기에 정상으로 출범하면 그건 특위가 정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한다는 중요한 이제 징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뭐 그 소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특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리하게 잘 집어내고 또 그걸 이제 국회에 보내서 충분히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이런 요번 거를 가지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를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희 2월 17일 날 위원회 안을 청안에서 보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일정하게 극복을 해서 보냈고 마찬가지로 특위가 이 시행령 지금 문제를 극복을 하고 출범이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특검이 제대로 구성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요번에 이런 사태를 가지고 그건 뭐 해보나 마나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낙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비관에 빠질 필요는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부 입장이 일부 확인이 됐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타협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오늘 공표된 그것은 전면 폐기하는 게 일단은 목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주무부처가 해수부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해수부 이외에도 각 여러 부처, 법무부 등에서 이렇게 파견, 국가안전처 등에서 이제 공무원들 파견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수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서 이런 시행령안을 만든 건지 아니면 해수부 상위의 어느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해수부 시행령으로 낸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저희가 그동안 협의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물론 협의 과정에서도 그 해수부 관계자분이 그렇게 말을 한 적도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해수부는 이 안에 결정 말하자면 이제 권자가 아니고 일종의 이거를 이렇게 이끌어나 통로 내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좀 이제 말씀들을 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수부가 주무부서로서 모든 안을 이렇게 마련했다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정부 내에 이 문제에 관해서 해수부한테 뭐 의견도 주고 또는 논의도 하는 뭐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뭐 정확히 어딘지는 뭐
저희가 뭐 특정하기는 없고요. 네. 특정하기는 좀 애매한 점이 있죠. 예, 사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엔 이게 해수부 쪽에 모든 것을 돌리기에는 네. 그동안의 협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그건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소식도 아까 제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4.16 가족들 상당히 격앙돼 있고 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어떤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4.16 참사를 불과 일주기를 약 16, 17일 정도밖에 남기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특위 활동에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걸었고 특위가 네. 출범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유가족들 상당 부분은 분통해하면서도 이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이제 막 학교로 치면 개학하려고 하는데 개학 직전에 뭐 지금 학교에 무슨 사정이 크게 생긴 이런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위원장님께서는 특위가 일단은 잘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고 네. 정부를 잘 제어하고 소통하는 한편 가족들과도 이렇게 다독거린다 할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할 두 책무가 양 어깨에 지금 달려있단 말씀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소임을 물론 예상하시고 취임 수락을 하셨지만 향후의 계획 이런 것을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아까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행령안이 저희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은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것을 바로잡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위원장이 제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예. 그러면서 그 후에는 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뭐 저도 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나 또는 안산에는 뭐 가족들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필요한 제가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시민사회도 좀 문제죠. 저희가 좀 의견을 좀 드려야 되고 뭐 그런저런 여러 가지 거를 주로 생각해서 어떤 것이 최선이냐 하는 거는 좀 모색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이끌어갈 생각하고 있고요. 네. 현재는 요 입법 예고 기간에 충실해서 그래서 저희 안이 존중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1차적인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 특히 제1야당과 공조할 그럴 계획도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특별법에 보면 저희가 정치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기여를 돼 있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물론 저희를 도와준다면 그걸 저희가 마다할 리는 없겠지만 먼저 그리고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런 정당과 뭐 제외한다거나 그런 건 좀 어렵고요. 제가 그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면담을 요구한 것은 여야 쪽에 공동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별히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행령이 저희가 보기에 모법에 어긋나서 어긋나서 위법성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도대체 여야 이런 측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걸 좀 국회에서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좀 면담을 요구한 거고요. 저희가 여든 야든 뭐 특정 정당이나 이런 쪽하고 제휴한다는 건 저희 특별법의 그 취지에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엄정하게 정책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 전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힘을 받는 그런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쳤을 때는 또 역풍이 반드시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그 특별법에 입각한 한시적이긴 하나마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불편 부당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난제에 봉착하셨는데 이석태 변호사님, 위원장님의 경륜과 지혜로 이것이 잘 해결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4.16의 진상, 진실에 완전히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애써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평소보다 한 10분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사안인 만큼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와이드성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바로 정가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 인터뷰가 조금 길어져서 평소보다 연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쪽 일하는데 방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네네. 정동영 전 대선 후보이자 장관이자 정 전 의장 수식어가 상당히 많은데 네. 결국 서울 관악을 보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제 하루만 더 말미를 달라고 했을 때 이거 마음이 바뀌구나 싶었는데 역시네요. 이거 파장이 상당할 것 같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 정도가 아니고, 예. 사실은 이 4.29 재보궐선거가 이제 굉장히 판이 커졌다. 그러게. 요동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김세균 국민모임 준비위원장하고, 이제 정동영 전 의원하고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한 그날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좀 출마 가능성 부분이 열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출마를 보면서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일단 하나는 이게 2009년에도 정동영 전 의원이 사실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한번 강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주 덕진, 원래 이제 자신의 지역구였죠. 거기가 1516대 때. 그때 출마하고 이번 출마는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정세균 당 대표 시절에 사실 당에서 이제 공천을 안 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반발해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해서 결국 당선이 됐었고 나중에 이제 복당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는 진짜로 좀 그 정치인 정동영 이 개인의 좀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들을 좀 걸고, 그러니까 개인 정동영의 입지 이런 것들을 걸고 이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거라면, 오늘 이제 서울 관악을 출마 선언은 사실 이게 개인 정동영의 정치적인 미래 이런 것들보다는 저는 국민 모임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채 의식이 좀 크게 작동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2009년에 이제 출마했을 때와 지금을 놓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혹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철새 정치인의 혹은 떴다방 정치인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조금 본질에서 좀 벗어난 비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모욕적인 표현은 좀 자제할 필요는 있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정동영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자신이 국민모임의 인재영입위원장 이어로 지금까지 네 군데 이제 출마자들을 좀 이렇게 물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그러게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뒤집어서 보면 국민모임이 어쨌든 대중적 진보정당을 표방을 하고 곧 있으면 이제 창당에 본격화할 텐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중적 진보정당이 정말로 힘을 갖고 움직이려면
사실은 국회에 의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렇지. 이게 이제 내년 총선까지 겨냥을 한다고 봤을 때도 사실은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이냐 원외 정당이냐에 따라서 사실 총선에 미치는 파열력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합니다. 예, 그 희생양이 되더라도 뭔가 기폭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은 읽히긴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안 됐을 때, 그리고 자신의 출마로 야권표가 확실히 더 많이 분산돼서 새누리당이 당선돼 버린다면. 그렇죠.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좀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늘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물어볼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출마 선언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는 현실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야권의 분열에 의해서 새누리당이 거기서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 그러니까 이전에는 10%도 안 됐다면 지금은 거의 이제 반반 가까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선 가능성이 커졌다. 이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새누리당 의석수 한 석이 늘어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지. 이거는 천정배 전 의원의 광주 서울 출마도 똑같은 효과를 낳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뭐 그냥 시쳇말로 뭐 3선 4선 그냥 일반적으로 의원한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고 정 전 의원은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고 천정배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지금의 야권의 뿌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선신정으로 해서 이 개혁, 진보 개혁의 사실 아이콘과 같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체제가 부패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얘기고 또 다른 하나의 가장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렇게 나와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니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4.29 재보궐선거가 박근혜 정부 3년차 그러니까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심판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이 집권 세력의 그동안의 각종 사회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심판 이 기능과 역할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쏙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선거가 사실은 집권 세력에 대해서 사실 채찍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의 심판과 평가의 대상을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치환을 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청와대의 면죄부 또는 그냥 청와대는 완전히 관심에서 스스로 제외시켜주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오늘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동영의 승리, 국민 모임의 승리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진정한 심판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고 예. 실질적인 평가는 사실 정동영 전 의원이나 국민 모임이 승리를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좀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야권표가 분열되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아하. 내년 총선 전초전을 앞둔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재보궐선거를 사실은 야권 내부를 향한 비판, 비난 혹은 평가, 심판 이렇게 좀 프레임을 바꿔버렸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역시도 굉장히 좀 야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네. 사실은 호남을 기반으로 또 야권 재편에 나섰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당이 그동안에 제 역할을 못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지 못한 것이고 그런데 총선에서 구조적으로 보면
지역주의에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 이 거대 정당들의 뭐 현실로 봤을 때 사실 지금의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는 건 거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무속 분포를 보면. 예. 그런데 야권을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야권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항상 주목하는 데가 어디냐면 호남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결국은 야권의 뿌리가 호남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호남을 통해서 호남을 바꾸면 결국 야권을 뭐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야권을 먹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기계론적인 그런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예. 이게 안철수 의원이 사실 그렇죠. 이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이 광주에서 사실 안철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고 실질적으로 지지도 거기서도 많이 해주었고 처음에.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동영 전 의원이나 천정배 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천정배 전 의원 직접 광주로 내려갔고 예. 정동영 전 의원 쪽에 공명모임 쪽이 이 나머지 세 곳 중에서 서울 관악을을 선택한 건 서울 관악을이 호남 표가 많은데 그 중에서 호남 표가 굉장히 많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보면 사실은 그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국민모임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전체 야권의 재편 그리고 정말로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한 이 창당운동이라면 정말 선택 자체를 도저히 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 평가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논리의 펼침 끝에 내리는 평가로 들립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 물론 정 의원이 정말 많은 것을 두고 고민했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본인뿐만 아니고 야권이 입을 괴멸적 타격 이런 것을 생각 안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칩시다. 정 의원이. 네네. 그럼 설령 당선이 돼도 1년짜리밖에 안 될 뿐더러 정동영의 당선으로 그 긴 이름의 국민 모임이 정당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내년 총선까지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그 1년 네네. 사이에 얼마나 레벨업 또는 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정동영 전 의원이 과대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네네. 떨어지게 되면 잃게 되는 것은 당선돼서 얻을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나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판단에 결국 이르렀을까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요. 저는 조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생각은 다른데. 네. 저는 당선이 안 됐을 때, 당선이 안 됐을 때보다 당선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저는 훨씬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네. 예. 왜냐하면 정동영 전 의원이 사실 2009년 재보궐선거 전주 덕진에 출마했을 때 그때와 지금의 정동영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었는데 성향도 많이 달라져 있고 진정성도 특히 현장에서는 인정받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동영 전 의원이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전에 보여줬었던 모습과는 좀 다른 이 진보정당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넓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나 심상정 의원 등도 사실은 이 진보 진영 내에서 사실 굉장히 소중한 인적 풀들인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온 역할보다 저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전 의원이 갖고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스타성 있는 좀 이런 언행 이런 것들이 저는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커질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좀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기로 저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가능성을 너무 좀 과대 계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양 기자의 치밀한 분석을 듣고 보니까 정동영 전 의장의 오늘 아침 선언이 더 안타깝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글쎄요, 저는 기회가 솔직히 그 평가,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막 한쪽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던데 그건 뭐 이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염려한 즉각적인 반응일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네네. 떴다방 글쎄. 아무튼간에 한국 야당사에서 보면은 뭐 4석밖에 안 걸린 보선이지만 갑자기 의미가 아까 우리 양 기자 처음 얘기처럼 의미와 판이 커져버린 그러면서 선거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정권 심판이 아니고 무슨 야권끼리의 지금 참. 그나저나 당분간 뉴스거리는 많아지겠습니다. 별로 이것 달갑지 않은데 말이에요. 달갑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뭐,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개편을 하면서 시간이 좀 앞당겨지는데, 우리 양 기자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4시 반부터 6시까지인데, 이강윤의 오늘이. 뭐, 저는 차라리 그 시간이면 더 나을 수도 아, 그래요? 그럼 한 5시 한 반 정도로? 네네. 그건 따로 얘기를 하십시다. 네네. 이번 한 주는 뭐 세월호 참사 해수부 시행령 안하고 재보선 문제 이 두 가지가 거의 주 메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도 매우 건조하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잦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낮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카페 아시나요? 어서오세요. 국민카페 오네오입니다. 공정한 가격으로 확보한 품격 높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식이 있고 공감이 있는 강연이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공연이 있는 공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오네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시 37분 되기 8초 전입니다. 게시판을 좀 보고 오늘도 게시판 보는 게 너무 늦어서 그리고 행간 진행하겠습니다. 호남이 노무현, 문재인, 안철수 등에게 마음을 열어준 것을 지역주의로 영남과 같이 싸잡아 말하시네. 육사지방선거에서 호남은 절반이 넘는 지자체장을 무소속으로 당선시킨 바 있다. 이 점을 간과하시는 것 같다. 아마 지금 한국일보 양 기자의 분석에 대한 그 닉네임 싸가지라는 분이 이제 다른 또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네. 충분히 뭐 해석은 다 누구나 이분 말씀도 지금 일정 부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국민 모임이 정동영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낸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국민 모임의 출발에서 볼 때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 막 읽어드린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 야권의 구도와 내년 총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이번 보선 그리고 이번 9월 10월 들어가면 사실 그때부터는 전국의 예측 불가해성은 훨씬 심화될 거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군요.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민주주의님, 이건 정동영이라고 하면 유시민이 말한 꽃감 단지가 생각난다. 꽃감 하나씩 빼먹도 뭐 그런 말 한 적 한 번 있었죠. 로게이즈스님이 이번에 선거가 펼쳐지는 관악을에 사시나 봐요. 관악을이 이렇게 만만해 보이나?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살도록님 견해 보죠. 나도 나이가 든다는 게 걱정이다. 전세가 불리한 전장에서 싸울 적은 명료해야 한다. 아군 같은 적에게 전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시절에 제 역할을 좀 못한다고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하던 시절에 지도부를 따끔하게 일침 놓는 거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참 타이밍이 그렇다 이런 견해 남영동님 등등 몇 분이 또 주셨고요. 큐브님 성호 아빠 유가족 안산고 성호 아빠가 경찰에 연행되셨죠. 지금 광화문에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약 1시간 전만 해도 강력하게 대치 중이고 유가족들이 아주 거칠게 오늘은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착이 아니라 대치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누가 좀 들어 아시거나 하면 꼭 사진이 아니더라도 짧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아빠 경찰에 연행되셨다고 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모양인데요. 은하계님 견해 듣겠습니다.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 조사의 첫 단추이자 마지막 단추가 될 텐데 공무원을 조사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것, 더군다나 권세도 많이 준다는 거 이거 언어 도단 아닙니까? 네, 동감 많이들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답답함을 깰 수 있는 길은 시스템 개혁이고 그 첫걸음이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하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잡이님. 네,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견해입니다. 다만 지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개특위가 아직 출범 못하고 있죠. 거기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들 국회는
세월아 내월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댓글이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쉽지 않군요. 연합뉴스 1년에 300억씩 세금 지원받는 통신사죠? 그 지원제도 없애야 합니다. 국민이 준 세금이면 국민 편이 되어야지. 저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조만간 사이렌 울리면 발걸음 멈추고 경례해야 할 듯하네요. 라고 독재타도님이 견해 올리셨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우리 세금 갖다 쓰고. 그것도 1, 20억도 아니에요. 300억. 아유, 언론사에 1년에 300억씩. 오랜만에 들어보는 닉네임입니다. 독재타도님. 미니님, 면담하자고 건의하면 또 어디 해외 일정 만드는 건 아닌지. 아, 그러게요. 출첵 인사도 문광님. 네,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아, 영화 국제시장에서 태극기 개양식 하는 거 보고 심쿵이 뭐죠? 심장이 쿵? 아니면 뭐 감동? 이런 건가요? 심쿵 하셨다고 하니까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니만 알아서 기는 언론사는 그걸 재연하는 행사를 하는구만요. 예, 연합뉴스 정말 뜻밖이네요. 아유, 국가기관통신사에 무슨 애국성을 확인하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면 세금에서 지원받는 300억 고마워서 그럽니까? 계속 받겠다는 겁니까, 이거? 아, 연합뉴스에 친구들, 후배들 많은데, 이거 한번 참. 시간은 거꾸로 흘러 순식간에 80년대 초반까지 간 모양입니다. 아우, 저는 80년대 초반 넘어서 지금 70년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뮤얼 존슨의 유명한 말로 견해를 마치셨습니다.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도피처.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쇼비니즘 이런 것들을 경계했던 세뮤얼 존슨의 그 유명한 말.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도피처. 네, KD35님 고맙습니다. 세월호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이 비슷비슷하고 저질적이고 악의적인데 1주년 앞두고 작전 들어간 것 같아요. 댓글 알바도 쫙 푼 것 같고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참... 그나저나 시행령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공릉동 아줌마님의 방금 견해신데 시행령 완전 폐기하라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거를 들을까?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 꽉 치닫고 있습니다. 기한은 일주일밖에 없고 저는 이제 시행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이후가 걱정인데요. 아까 이석태 변호사님 뭐 차분하게 단계적으로 뭐 이렇게 풀어나갈 견해는 조곤조곤 밝혀주셨습니다만 당이나 정치권 그리고 해수부와 정부 측, 해수부를 대표로 하는 또는 앞세운 정부 측의 어디까지의 그 개선 의사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들 소화를 못해서 이외에도 한 2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소화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좀 인터뷰 때문이라는 것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프닝 시그널 없이 바로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1분 1초라도 아껴야 하죠. 오늘 제가 고른 것은 한결의 권태호 정치부장의 컬럼. 제목은 박종철, 박종훈, 그리고 박상옥입니다. 먼저 한 대목 들으시겠습니다. 1964년생, 1984년 서울대 언어학과 입학,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박종훈 소재를 추궁당하다 사망. 1961년생, 1981년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 1997년 1월 8일 수배 중 박종철 자취방에서 묵음, 1991년 박종철 기념사업회 운영위원, 2000년 한나라당 입당, 부천시 오정구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3번 출마, 1956년생, 1975년 서울대 법대 입학, 1978년 사법시험 합격,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 2015년 대법관 후보, 세 사람의 지나온 삶이다. 1988년 12월 21일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 씨는
한겨레 신문사 주선으로 한겨레 편집국에서 박종훈을 만난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처리를 대신하겠습니다. 1997년 박정기 씨는 철아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라는 책에서 박종훈 같은 사람이 좀 더 이 사회에 많았으면 하는 욕심을 부린다. 주위에 이러한 착한 젊은이들이 있다고 자부하고 보면 내가 부자구나 하는 마음에 늘 자랑을 한다고 했다. 쌍용차 굴뚝농성, 파업이 아니라 점거 파괴 범죄, 정윤회 게이트, 쥐잡자고 달려드는 구제불능 세민년, 3.1절엔 독립운동 부리 이승만 독립정신 읽자, 인터넷 매체 미디어팬 논설위원 박종훈이 최근 쓴 칼럼 제목이다. 네. 새박, 박종철, 박종훈, 박상옥 그 이름만으로도 짐작해내실 분도 상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종훈은 박종철 열사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과 온갖 고문, 폭행을 견뎌내면서까지 끝까지 그 소재 철을 불지 않았던, 그러다가 그만 목숨을 버리게 된, 잃게 된, 희생당한 바로 그 지키려 한 박종훈 씨입니다. 나이로는 3살 위고 학번도 서울대 3년 선배죠. 과는 다르지만. 그리고 박상옥 씨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 검사팀 막내 검사였습니다. 막내 검사니까 그냥 뭐 복사나 하고 심부름 하는 거 시키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선배들 뭐 견습하듯이 그런 거 아니었고요. 막내 검사 이것을 막 강조하더라고요. 거기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위시했던 사건 축소 수사 은폐 그때 초기에 가담했던 정황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대법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후보자가 돼서 지금 4월 7일 한 17일쯤 남았나요? 아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다. 그래쯤 뒤면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야당이 인사청문회 할 거리조차 못 된다고 아예 비토를 하다가 어떻게는 이제 청문회는 열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 박종철을 통해서 얽히게 된 이 3명의 박씨들의 얘기를 가지고 컬럼을 썼습니다. 감각이 참 뛰어나죠. 근데 박정훈이라는 박종철 열사의 선배, 뭐 누구나 생각이 바뀌고 또는 뭐 변절할 수도 있어요. 하태경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변희재 등등 많고, 자기 뭐 오랜 공부나 고민 끝에 그동안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행로를 바꾸는, 그동안 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다만 그게 누군가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을 때라면 말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그냥 개인이 나는 뭐 무정부주의자였는데 뭐 막시스트였는데 뭐 어떻게 해서 뭐 리버럴리스트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박종훈 씨 같은 경우는 박종철 1987년 1월 8일 수배 도중 박종철 군의 자취방에서 묵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불려다가 1월 그 6일 뒤인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그 유명한 509호 조사실에서 박종훈이 어딨어? 네 집에서 자고 가고 그랬잖아. 추궁받다가 이제 결국 폭행에 희생당해 죽어간 거 아닙니까? 그 죽음, 평생을 갚아도 못 씻을 한 목숨.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 뭐 정치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면은 자기의 평소 신념이나 또 자기 대신에 죽어갔다고 할 수 있는 박종철을 생각해서라도 대신 살아줘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노선을 취해야 할지는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종철이 아버지 박정기 씨가 한겨레 신문에서 박종훈 씨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제가 처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놓고 그만 2000년도에 그러니까 박종철 죽은 지 13년 만에 겨우 13년 만에 박종철 열사 무덤에 때가 완전히 짱짱이 살아 있을지 뭐 그런 10여 년도 13년 만에 한나라당에 입당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뭐 3번이나 출마했는데 다 떨어지고, 박근혜 당시 뭐 당대표 옆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 찍고 이런 거 막 들고 다니고 뭐 하는 거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건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게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완전한 배신, 자기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게 아닌가. 제가 채무라는 용어를 쓰는 것조차 죄송스러운데. 그가 썼다는 그 컬럼 제목들만 한번 볼까요? 쌍용차 굴뚝농성, 파업이 아니라 점거 파괴 범죄다. 정윤회 게이트는 쥐잡자고 달려드는 구제불능 세민년이다. 3.1절에는 독립운동의 뿌리인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자. 이게 지금 박종훈 씨가 최근 쓴 글들입니다. 예, 박상호 검사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저는 대법관이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고 개인적으로 영달이고 지명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렇지만 저로 인해서 이런 시비가 끊이지 않고 국회에서 아직 청문회 날짜도 잡아주지 않는 것, 이렇게 대법관이 된들 무슨 권위가 쓰겠으며 제가 현대사의 분기점이자 큰 분수령이자 분획점이 되었던 사건에 어쨌거나 담당 검사였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당시에 활동했던 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신 것과는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만 구차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서기를 바랬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순진한 거 맞죠? 이래서 저는 뭐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날짜도 안 잡아주고 한 달이 넘으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냥 할 말이 없고요. 박종훈 씨 같은 경우 저는 인간적으로 지금 그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 누구 옆에서 사진을 찍고 3번이나 출마했고 인간적으로 박종철 열사에게 지고 있는 빚을 이렇게 해서 갚으려 하는지,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제가 처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거가 어디로 갔는지를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묻고 하소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동세대니까. 나이는 조금 많지만 학번은 같으니까요. 슬픕니다. 그런데 이 봄은 참 여러 가지로 슬픕니다. 10몇 년 전, 벌써 20몇 년 전 그렇게 쓰러져간 두 열사, 박종철, 이한열 때문에 그렇더니 이제 보름쯤 있으면 그때 그날처럼 꽃들은 피고 그날 참 날이 맑았지요. 아무 일도 없던 오전 9시경부터 갑자기 이상한 자막이 번지더니 그날 우리는 몇 년보다 더 긴 하루를 보냈고 지금 그런 봄을 다시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박종철의 죽음으로 대신 추경망을 피해서 감옥에도 피하고 그랬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러고 그들을 수사했던 검사는 또 국회의원이 돼보겠다고, 대법관이 돼보겠다고 이러고, 한쪽에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것을 규탄하는 유가족들을 모처럼 광화문에 모였는데 경찰에 의해서 차단당하고 강제 진압당하고 3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음을 행간에서 전해야 하는 제 심정, 너무 송구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열불이 나기도 합니다. 다 함께 새로 마음을 추스리고 각심하는 그런 4월을 맞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생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을 우울하게 또는 힘 빠지게 했다면 송구함 사과드립니다. 3월 30일 4월로 건너가는 첫 주의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새 달 경건하고 새로운 의미로 그 4월을 다시 맞으십시다. 3월 30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